안녕하세요. 정신건강론 이정아입니다. 11주차 수업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유아 아동기의 정신장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진행하게 될 우리의 어떤 컨텐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신경 발달 장애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DSM-5에서 지난 시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원래 이것들이 미국 정신의학 회의에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르고 어찌 보면은 우리 현실하고는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은 서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있죠. 예를 들자면 가령 간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많은 질병이에요. 하지만 대장암 이런 것들은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서구 음식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도 대장암의 증가가 높아졌죠. 그것처럼 정신장애들도 동양의 어떤 문화와 서양의 문화 이런 거 다르기 때문에 미국 정신의학회의에서 편람을 한 DSM-5의 내용을 이제 한국판으로 조금 수정을 했다는 거죠. 그거에 맞게 이제 우리는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아기랑 아동기, 생애 전환기로 뒤로 갈수록 성인기가 되는 거겠죠. 뭐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가 유아 아동기의 정신장애를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 순서는 청소년기가 되겠죠. 그 다음은 성인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유아 아동기의 정신장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신경발달 장애예요. 신경발달 장애라는 것은 뇌의 발달, 뇌가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는 뭐 이게 멈춰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고착이 되었다라고 해서 정신박야가 뭐 이런 명칭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명칭이 바뀌었죠. 뭐 정신지체야 혹은 지적장애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느리지만 우리 차량이 정체가 된 건 아예 멈춰 있는 거지만 지체가 되는 거는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아 아동기의 정신장애는 대부분 다 유전적인 거라던가 아니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뇌에 손상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임신 중에 어떤 어머니가 어떤 약물에 의해서 염색체가 이상이 온다던가 아니면은 출산 과정에서 중추신경계와 어떤 뭐 그런 운동신경계 이런 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전형적으로 초기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들은 웬만큼 뭐 성인이 되고 이래서 가능한 것도 있는데 유아 아동기의 정신장애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영아기 때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시기에 있다가 눈을 맞추거나 혹은 기거나 뭐 뒤집거나 이런 운동에서 이상이 온다던가 이렇게 초기에 발달돼서 보통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학령 정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다 그 또래에서 익혀야 될 학습 기술 혹은 운동 기술 이런 것들을 익히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적 장애,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운동 장애, 이 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지적 장애가 뭔지는 우리 여기 지금 PPT에 나와 있는 사진을 봐도 알 수 있으시겠죠? 우리 딱 개그 프로에 많이 나오는 모습이죠. 우리 이런 친구를 보면 보통 뭐 바보다, 모자란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시면 코도 줄줄 흐르고 머리에 땜빵이 나고 이랬는데 우리가 보통 이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떤가를 보려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아이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사회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지역의 아이들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강남에서 자란 아이와 어촌 마을, 고립된 지역에서 자란 아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강남이면은 동일한 강남 문화권에서 또 뭐 할머니가 키운 아이와 부모가 키운 아이는 보면 다르겠죠. 이렇게 연령, 개월수, 성별, 일반적으로 여자아이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초기 때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같은 또래끼리 비교를 하는데 그 또래에서도 전반적인 정식 능력의 결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또래가 되면은 뭐 한글을 이만큼 써야 된다. 혹은 이 정도의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적응 기능에 손상을 보이며 이제 발달 시기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이 아이가 발달 단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기가 되게 되면은 이 아이가 발달 단계에서 뭔가 눈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를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 시기에 이 아이가 어떤 뭐 기어야 되는데 기지 않는다던가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냥 행동이 느리다 이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 진단을 하기 위한 임상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점수가 굉장히 낮고 우리 흔히 지능지수 IQ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웬만큼 잘해도 65에서 70 이하의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 장애의 등급도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보면은 경증이냐, 중등도냐, 고도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경도 같은 경우는 일반 비장애인과 우리가 통합 교육을 많이 하죠. 근데 그래도 통합 교육에도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적 장애 같은 경우는 딱 무언가 스스로 해야 될 나이가 됐을 때 그게 티가 나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비교적 빠른 거죠. 그 또래에 맞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걸 놓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 결함이 나서 보통 이제 문제 해결을 한다던가 뭔가 추상적 사고를 한다던가 판단을 한다던가 학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 기능이 이상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뭐 기고 이렇게 스스로 앉고 그럴 때 한 6, 7개월이 되면은 뭐 블럭을 맞춘다던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운동 능력도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게 되지만 블럭을 쌓는다던가 이런 거에 뭔가 장애를 갖게 되고 아이가 눈을 안 맞춘다던가 이름을 불렀는데 반응이 없다던가 이래서 우리 아이가 이상하다. 처음에는 많은 부모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설마 그냥 조금 느린 아이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이 이름을 불렀는데 아이가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소리가 나면은 그쪽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가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가 조금 남과 다르구나, 특별하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서 그때 이제 병원 진단을 시작을 하죠. 이렇게 전반적인 그냥 정신 기능의 결합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의사소통이라든가 사회적 참여, 학업, 뭐 이런 뭐 공동체 이런 거에서 네, 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특수학교를 보내든 통합교육을 하든 부모가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될 나이에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거의 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 이제 무언가를 해주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장애예요. 이제 의사소통, 언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소통 수단, 또 글씨를 쓴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말하는 것도 조리 있게 못하지만 그거를 듣고 이해하는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단순히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말을 할 때에 목소리라던가 음성의 떨림 이런 거에 이상이 있는 것도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었는데 음성이 너무 과도하게 떨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 울먹울먹 하면서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음성이 너무 많이 떨려서 막 울려고 막 하는 그런 목소리여서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긴장을 하면 이제 뭐 앞에서 발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을 다녔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공명의 질. 우리가 이제 뭐 성대가 이렇게 떨리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건데, 그 말하기 표현이 유창성이라던가 혹은 또 남의 말을 듣고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화를 한다던가 뭐 말을 잘 듣는 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글씨로 한다던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렇게 알아듣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비언어적 행동, 언어적 행동 두 개 다 포함을 해서 말을 뭐 더듬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음성이 과도하게 떨린다던가 아니면은 소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는 장애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의 질을 좋게 하고 혹은 나쁘게 하고 그런 것에 말이라는 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시면 말을 예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말만 하고 말을 그냥 상대방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만큼 언어라는 것은 사회생활 혹은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의사소통 장애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겠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예요. 우리 흔히 자폐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보통 이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어릴 때에 이제 많이 발견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느끼는 게 눈을 맞추지 않는다던가 이름을 불렀는데 아이가 반응이 없다던가 이런 부분이에요. 상호 간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손상,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양식의 행동, 또 관심 분야 활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딱 한마디로 표현할 때에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어, 제한된 흥미인 거예요. 본인이 관심 있는 또 거기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그게 없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또 미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촉각 이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행동들도 하고 있고요. 언어 결함이 있어서 다른 말을 쓰죠. 갑자기 막 이 말 하다가 저 말 하다가 또 말을 잘 못하거나 말 더듬이 같이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런 결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뭔가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행동들이 부자연스럽고 이런 것들, 이런 뭐 아무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언어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많은 결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증상은 보통 생후 이내의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눈을 안 맞추는 것 같아요. 딸랑이를 줬는데 반응을 안 해요. 이름을 불렀는데 반응을 안 해요. 보통 이제 이런 시기가 돌무렵에 오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금 늦을 뿐이야. 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자, 지켜보자. 아직은 명확하게 무언가를 행동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장애라고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조금 더딘 아이도 있고 개인 차이도 있으니까 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생후 2년, 그러니까 돌 지나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발달 지연이 심각하면 생후 12개월 이전에도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지적 손상과 언어 손상이 있어서 약간 행동이 느리거나 지능 발달, 행동 발달이 느리고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말을 하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게 많지만 간혹 가다가 높은 지능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끔 우리가 영화라든가 언론에서 보면은 자폐가 있는데 뭐 대단한 음악가라든가 혹은 제가 이상행동의 개념을 할 때 보여줬던 의사 있죠. 우리가 비장애인도 의대를 갈 정도로 똑똑하면은
거의 뭐 천재다, 영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 분야로 뛰어나서 뭐 그런 그렇게 우수한 증상을 보이는 과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자해를 한다던가, 이제 어떤 불만이 있으면 그냥 막 운다던가, 이렇게 이제 많이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딱 봐도 벌써, 아, 이 아이가, 약간 장애가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티가 나요. 하지만, 한 곳에, 우수하게 발달돼서 이제 그런 경우도 네, 있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언어라던가 지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목에서만 딱 봐도 보통 알 수 있죠. 기능이나 어떤 이런 발달을 저해하는 이상한 행동들, 과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쟤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막 다닌다던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또 집중을 어려워하거나 무질서함,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뭘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들어눕고, 이게 그냥 유아기 때의 단순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절제하고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초등학교에 흔히 가서 알게 됩니다. 유아기 때는 그냥 아이가 좀 부잡스럽다, 활동적이다. 또 이때는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도덕성이 완전하게 발달하지 못해서 이게 하면 되고 안 되고의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커지면은 나아질 거야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제 보통 40분, 뭐 50분 이렇게 아이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단체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과도하게 막 수업 시간에 혼자 막 교실을 누비고 다닌다던가 이상한 말을 한다던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지금은 조용히 해야 될 시기인데 아이가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던가, 보통 이제 유치원생 아이들도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 그러면 5분, 10분은 조용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아이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과도하게 막 교실을 누빈다던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기 뭐 이럴 때는 보통 진단이 되지 않는데, 보통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때 학교에 갔을 때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조심하게 이제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거를 이제 과잉 행동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우리 줄여갖고 보통 ADHD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를 진단을 받으려면 보통 이제 조건이 좀 있다는 거예요. 12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뭐 요때 4학년, 5학년 때까지. 왜냐면은 물론 우선 이제 1, 2학년 때까지는 아이가 사회성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서 규칙이라든가 공동체의 생활들을 모를 수도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요 시기가 되면은 도덕성도 발달하고 규칙에 대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인기까지 가는 분도 있다는 거죠. 아동의 5%, 성인의 약 2.5%. 네. 4세 이전에는 정상적인 행동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이가 건강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고 운동 능력이 향상될 시기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모르는데, 이제 ADHD는 초등학교 기간 이제 가서 교육기관에 가서 뭔가 이제 규칙에 의해서 어린이집보다 조금 더 보육기관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규칙에 의해서, 또한 인원이 많고 그런 곳에서 한 30명이 이제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에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에 장애를 일으키고, 또한 뭐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화를 내면은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만약에 뭐 뭐를 받아쓰기를 못했다면 막 아이가 운다던가 이렇게 뭔가 과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오버한다 그러죠. 그게 감성이 풍부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뭐 슬퍼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쉽게 화를 내고
또 막 뭐가 즐거우면 과도하게 웃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기간에 식별되면서 이게 이제 뚜렷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만 주변에서 우리 흔히 뭐 부잡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보육기관 혹은 뭐 사회복지기관에서 조금만 오버하는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들을 우리가 쟤 ADHD 장애인가 봐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 너무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진단이라는 것은 내 의사만 할 수 있는 거여서 의사가 네, 이렇게 해야지 의사가 보고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런 과잉행동장애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고 해서 함부로 진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학습 장애입니다.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특성학습 장애라는 것은 네, 무언가 딱 봐도 특정한 부분의 학습에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정학습 장애는 일단 신경발달 장애입니다. 즉 인지적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친구가 거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한글을 다 익히지 못하고 이제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랬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를 보는데 받아쓰기를 봐도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남아서 공부를 해요. 나머지 공부한다 그러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나머지 공부를 해도 진짜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보면은. 그때는 이렇게 특정 학습 장애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왜 안 되지 저 친구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장애라고 판명이 난 거죠. 요즘에는 이제 임신 중에 많은 검사들을 하기 때문에 뭐 한글을 못 대고가 아니라 뭐 영어도 이제 유창하게 하고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수학 그때는 산수라고 했는데 수학이 안 되는 친구도 너무 많은 거예요. 곱하기 그렇게 구구단을 못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특정 학습 장애였던 거예요. 이미 인지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결함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반복해서 네, 함으로 인하여서 뭔가 이거를 고쳐보려는 그런 것들을 가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미 뇌 회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정규 학교 교육기관 중에 핵심적인 학업 기술, 한글을 익힌다던가 구구단을 한다던가 수학 수리 능력을 배운다던가 공간 지각력을 배운다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챕터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학습 기술에 대한 수행이 연령 평균보다 낮으며 대부분의 학습 문제가 저학년 때 분명해진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고학년이 되면은 저학년 때 배운 내용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들어가고 응용을 들어가죠. 근데 저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한글, 뭐 구구단을 알아야 곱하기 나누기를 하잖아요. 더하기 빼기니 묶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학습 기본적인 기초를 닦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저학년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도 기억을 해보면은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에 더하기 빼기도 안 됐던 친구가 있었어요. 고학년 때. 그래서 그 친구는 교실 맨 뒤에서 따로 선생님이 더하기를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글도 이중 받침이 있는 그런 거를 배울 때 이 친구는 받침 없는 쉬운 단어에 대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왜 저 친구는 저거를 할까? 그런 이제 궁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특정 학습 장애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학습의 어려움은 네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의 어려움은 지적 장애 혹은 전반적 발달 지연 아니면은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사실은 뇌에는 이상이 없는데 눈이 안 보이거나 들리지 않거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혹은 봐줘야 될 시기에
뭐 가정에 불화가 있어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무단 결석으로 학교를 계속 오지 않아서 네,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신경학적 장애, 뭐 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운동 장애 이런 게 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전반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어 능력은 뛰어나서 국어라던가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계산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혹은 그 반대라던가 이렇게 뭔가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친구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처음에 진단을 하기 전에 이 친구의 환경은 어떤가, 이 친구가 학습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던 거는 아닌가, 몸에 질병이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는 거겠죠. 여섯 번째, 신경 발달 장애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운동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혹시 화면에 보이는 이 개그맨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개그계의 이 박사라고 하는 네, 이윤석 씨인데요. 우리 보통 이제 이분이 국민 약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림만 봐도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분 사진을 넣었어요. 나이나 지능 수준에 비해서 움직임이나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미숙하거나 부적응적인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나이쯤 되면은 줄넘기를 해야 되는데 줄넘기를 못 한다던가, 걸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한다던가, 이게 단순히 발달 단계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보다 발달 단계가 늦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늦는 이게 아니라 그 또래에 해야 될 과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손을 막 계속 흔든다던가, 몸을 흔든다던가, 머리를 흔든다던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근데 그 행동들을 억제하지를 못해요. 절제하지를 못해요. 우리 왜 틱이라고 그러죠? 틱.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그런 틱같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아니라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던가 아니면은 몸을 막 흔들면서 막 손을 흔들고 혹은 뭐 근육이나 신체 일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물론 틱 장애도 운동 장애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 틱이 우리가 보면 뭐 눈을 보통 깜빡이거나 코를 찡그리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시설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노인 시설에 있었는데, 핸드폰이 진동이 오는 거예요. 하고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다 핸드폰을 봤는데 아무도 진동이 안 왔어요. 근데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바로 사무실 앞에 어떤 어르신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틱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냥 알 수 없는 몸을 막 흔드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운동장애라고 합니다. 운동 능력이 미숙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숙한 게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는 운동장애라고 합니다. 뭐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왔다 갔다 왕복 달리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것도 운동장애지만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운동장애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불안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 배설 장애까지 네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때 의외로 네, 우리가 그냥 아이가 예민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의외로 이런 장애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목만 보시면은 굉장히 막 큰일 날 것 같은 장애지만 내용을 보시다 보면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고 들었던 거예요. 특히나 이제 불안장애도 그렇고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급식 및 섭식, 배설 이런 것들. 늦게까지 왜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있잖아요. 뭐 요즘에 애들 잘 가리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장애라고 본다면 배설 장애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11주 2강에서 이 네 가지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